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7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용 스튜디오의 두 번째 촬영입니다. 자, 문제 1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1번은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는 것. 그럼 우리는 재무상태표에는 뭐를 적는다?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하면 되니까 수익과 비용을 찾아서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개발비, 무형자산의 인식을 충족했다 그랬으니까 개발비 자산 맞고요. 영업권, 기업 인수에 따른 평가금액, 그래서 영업권도 우리 자산 맞고요. 연구비,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이니까 연구비는 비용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성급 비용, 뒤에 비용이 붙어 있어도 우리가 성급 비용하고 그 다음 미수 수익은 뒤에 수익이 붙어 있더라도 성급 미수는 무조건 자산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2번 문제도 똑같이 그냥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우리 외상매출금 자산 맞고, 바드러움 맞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모두 맞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단기 차입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1번, 2번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무형자산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아예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무형자산이다. 그러면 무형자산이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가 있어요. 무형자산은 우리가 식별 가능성,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우리가 무형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뜻은 식별이 가능하다, 우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라는 뜻이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라는 얘기는 우리 장부에 있는 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 자원을 활용하여 돈을 벌을 것이 명확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의 또 다른 특징은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대신에 감가상각을 하되, 감가상각은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액법을 쓰셔도 되고 정률법을 쓰셔도 되고 아무 방법이나 쓰셔도 되는데, 결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럼 정액법은 공식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인데, 유상 취득했으니까 취득원가는 있을 거고, 그러면 내용연수는 관련 법령을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빵원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외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하면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작권이 20년을 넘게 이렇게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고, 잔존가치는 영원이다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둘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단어가 문제에서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소비되는
행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 정률법으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우리 결정할 수 없으면 무조건 무슨 법으로 생각한다? 정액법으로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무형자산 취득한 경우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생각한다. 네, 원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되 결정할 수 없을 때만 우리가 정액법을 쓰는 거고요.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영업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나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상으로 취득해야지만 우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 자체는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4번. 기말에 창고의 재고 금액을 실사한 결과 30만 원이었고 추가로 아래의 항목을 발견하였다. 아래의 항목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할 경우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기말 재고자산을 물어봤는데 우리 기말 재고자산에 우리 일단 실제로 실사를 했더니 얼마가 있었더라? 30만 원이 있었더라. 기말 실사를 했더니 3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재고자산. 그래서 지금 판매하여라는 표현이 조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회사가 판매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이렇게 나오면 우리 회사가 구매자인지 혹은 우리 회사가 판매자인지 이런 구분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판매자 입장에서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 도착지 인도 조건. 그럼 우리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지에서 소유권이 넘어가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지에서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럼 우리의 이제 선적지에는 판매자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배를 가지고 운송 중인 이 물건은 누구 거예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졌으니까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갔어요.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결국 이 물건은 내가 판매자니까 우리 2만 원만큼을 우리가 포함을 시켜 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30만 원에 우리는 플러스 2만 원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위탁자로부터 받아 창고에 보관 중인 수탁품.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 회사가 수탁자예요. 수탁자. 그러니까 위탁자로부터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게 3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은 재고자산의 소유권이 없어요. 재고자산의 소유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이 없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누구 거예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결국 수탁자의 재고자산이 아닌데 이 기말 재고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린 여기서 3만 원만큼을 마이너스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2만 원 더하고 3만 원 빼주시면 되니까 29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으로 분류된다. 네.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네. 3번 단기 매매 증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문제 5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원가에 포함한다.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누구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는 수수료 비용 몇 번 때 써야 하죠? 900번 때 수수료 비용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미실현 보유손익이라는 표현은 평가손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가손익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 처리로 인한 부채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지금 이익잉여금 자본에 해당하는 거죠. 미지급 배당금 부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법정 적립금 적립금은 어디에 해당해요? 얘도 자본 항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의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했다. 자본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미지급 배당금 하나만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가 20만 원만큼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네, 엄청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7번을 보시면 문제 7번은 우리가 증자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무상증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상증자. 그래서 유상증자는 실제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는 경우예요. 돈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유상증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상증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 배당하는 것을 우리가 무상증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상증자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주식 배당은 뭐예요? 우리 회사에 이익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익의 일부를 떼서 주는 건데 다시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잉여금은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상증자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자본이 불변이에요. 자본이 어떻게 된다? 불변이더라. 변화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말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말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순 이익까지만 포함이 되는 거고 이 잉여금에 대한 처분은 다음 연도 보통 2월, 3월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이 반영되기 이전의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시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식 배당,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더라. 불변이더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중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환차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매출액. 우리 수익은 그냥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문제 8번에 수익은 두 가지예요.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매출액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척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당해년도 초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고 예상액은 300만 원이었다. 6월의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5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일 경우 6월의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 문제 9번 공짜죠. 그쵸? 네, 문제 9번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면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계정에 실제 배부액,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은 예정 소비액은 우리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예정 배부율은 우리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정이 더 크게 예정 소비액이 더 크면 우리는 얘를 과대 배부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실제가 더 크다. 그럼 우리는 과소 배부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문제는 이 제조간접비의 예정 소비는 너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 자체를 그냥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상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고 예상액은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상액은 300만 원이고 예상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기 때문에 5만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60원이 나오나요? 60원? 네.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우리 60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실제 발생액은 50만 원입니다. 라고 했고 실제 발생액은 50만 원. 실제 노무 시간이 3,000시간입니다. 그러면 3,000시간이니까 36, 18, 18만 원이 되겠죠. 그쵸? 네, 18만 원만큼 예정 소비액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실제가 더 크니까 과소배부 얼마야? 오,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32만 원의 과소배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과소배부 32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다음의 항목을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할 경우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그럼 원재료는 생산량이 많아지면 원재료의 비용이 많아지겠죠. 자, 우리가 문제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 10번을 여기 옆에다가 해볼게요. 자, 우리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고정비냐, 변동비냐. 이 두 가지를 조금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비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고정비라고 하는 거고 변동비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변동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원재료. 원재료는 뭐에 해당해요? 원재료는 당연히 변동비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원재료는 왜요?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재료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는 임차료, 얘는 고정비에 해당합니다. 우리 고정비에는 감, 임, 보, 세가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보험가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고정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중에서 우리는 임차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간당 지급하기로 한 노무비. 그럼 시간당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작업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무비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노무비도 원재료와 똑같은 여기에 노무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동비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직접비다 그러면 다 변동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풀었어도 정답은 고정비, 임차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선생님, 그런데 4번이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 기본요금은 없음 그랬어요. 기본요금이 없기 때문에 변동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전력비는 우리 이렇게 돼서 준변동비로 외웠죠. 준변동비.
외웠고 준변동비도 변동비의 일종이다라고 보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이 존재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변동비의 일종이다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전제가 달려버린 거예요. 단 기본 요금이 없다. 그러면 전기는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 많이 내겠죠, 그렇죠? 변동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43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죠?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일정한 경우 정확한 원가 계산 배분이 가능하다. 아니요, 정확한 원가 계산은 우리가 상호배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직접배분법은 이런 단점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정확한 배분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번 문제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그리고 상호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정확도는 상호배분법이 가장 크고 그다음 단계 그리고 직접이 가장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더라. 대신에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가장 복잡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단계배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단계배분법은 배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액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3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수돗물 면세 맞죠?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과세이고 미가공 식료품, 농축수 임산물을 얘기하는 거고 면세, 도서 면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시면 조제실에서 나오는 게 있죠. 처방전에 의한 거, 처방전에 의한 건 면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파는 것들, 그게 일반 의약품,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붙어 있는 과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네, 할부 판매 지금 다른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장기라는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반환 조건부 판매도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데 우리는 매출이고,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수령한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문을 뭐한 때?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다. 어쨌든 약정에 의해서 우리는 계약서라는 걸 쓰게 될 거고 언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 명시된 날짜를 우리가 받기로 한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폐업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 시기가 결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마지막이에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15번 뭐예요? 수출 영세율이죠. 영세율. 그렇죠?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출과 관련된 것들, 뭐 외화 획득과 관련된 것들, 뭐 외국 항행 용역 뭐 이런 것들, 뭐 외국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영세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세율의 특징은 부가세법상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의무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납부 모두 해주셔야지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환급이다라고 하는 것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매입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영세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영세율 제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117회 풀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 근래의 문제들 중에는 조금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에 조금 충실하게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늘 강조드리지만 원가회계 이렇게 문제 풀어야지 되는 것들 그래서 원가회계 문제는 반드시 다 맞추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가회계 많이 안 어려워요. 많이 안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시험 만점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